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훈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목이 먹먹해져서 그냥 덮어두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저는 서울 은평구의 작은 빌라에 혼자 삽니다. 2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 김정희를 먼저 보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채 10달도 버티지 못했어요. 마지막 몇 달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버텼는데 아내는 끝까지 저한테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은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빈 밥상 앞에서 괜히 2개의 그릇을 놓았다가 하나를 다시 집어넣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머그컵이 아직도 찬장 맨 앞줄에 있는데 저는 그걸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진짜 끝인 것 같아서요. 아내와 저는 참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32살에 조그마한 철물점을 열었고 아내는 그 가게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 준호가 태어나던 날 저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계산대 서랍을 3번이나 잘못 닫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가게는 크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작은 아파트도 장만하고 재건축으로 돈이 조금 불었습니다. 노후 대비라며 적금도 들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제 손으로 모은 것들이라 떳떳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나이 들면 남해 어디쯤 조용한 데서 살자고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앞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거, 그게 우리 부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매년 기일이 되면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수원에 있는 곳인데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합니다. 다리가 좋지 않아서 쉽지 않지만 그날만큼은 꼭 갔습니다. 아내 좋아하던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좋아하던 식혜도 챙겨서요. 거기 앉아서 별말은 못하고 그냥 1시간쯤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2번째 기일이 오던 해, 그러니까 작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하얗게 피어있던 무렵이었어요. 저는 전날 밤부터 납골당에 가져갈 꽃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자기 전에 꽃을 신문지에 싸서 현관 옆에 세워두고 내일은 일찍 나서야겠다 싶어 일찍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늘 꾸던 꿈과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낡은 아파트 거실,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돌아섰을 때 저는 그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살면서도 꿈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아내가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2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꿈인데도 그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아내가 불렀습니다. 내일은 절대 가지 말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을 더 하려는데 아내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새벽 4시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배어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꿈이 유난히 생생하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일이 다가오니 아내 생각이 많았던 탓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의 차가움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물을 마셔도 다시 누워도 아내의 그 표정이 눈에 밟혔습니다. 평소 아내 꿈을 꾸면 되게 따뜻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걷거나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속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절박하게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세워둔 국화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가지 말자. 그 결심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가슴이 먼저 아는 것들이요. 저는 그날 그 느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가 미처 몰랐던 진실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숨이 멎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국화꽃을 다시 신문지에 싸고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바지를 꺼내 입고 모자도 썼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납골당에 가는 날은 늘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내한테 부끄럽지 않게 단정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지는 그날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명목은 기일이니 같이 납골당에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제가 혼자 가겠다고 하면 늘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혼자 다녀올게. 너희는 쉬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너무 빨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같이 가면 안 되냐거나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한마디쯤은 했을 텐데요. 며느리 민지도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그 모습이요. 저는 못 본 척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 밖으로 나와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쿵쿵거렸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아내가 잡아당기던 그 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봄 햇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건물 모퉁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뭔가 빠르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민지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같은 걸 꺼내 확인하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발걸음이 빠르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처럼 걸었습니다. 저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납골당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더니 도심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곳은 시내 중심가였습니다. 큰 은행 건물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볼 일이 있겠지. 은행 업무야 누구나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에서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무언가를 짚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담이 꽤 길었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래된 나무 벤치였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은행을 나오더니 바로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을 보니 공증 사무소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증 사무소. 저는 그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재산 문제, 부동산 이전, 서류 처리. 공증이 필요한 일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보다 먼저요. 방 안쪽 벽장 깊숙이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금고 안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가 없었습니다. 인감 도장도 없었습니다. 저축 통장 사본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금고 문을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싶지 않은 사실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머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이요. 저는 그날 그랬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이 없고 무심한 구석이 있어도 제 자식인데요. 그런데 제 손으로 모은 서류들이 그 아이 손을 거쳐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몰랐나? 그 생각이요. 70평생을 살면서 제 집 금고가 비어가는 것도 몰랐다는 그 사실이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물건들,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유품들이 방 한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열어봐야 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아내의 유품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2해가 지나도록 방 한쪽에 쌓아둔 짐 보따리를 그냥 뒀습니다. 열면 진짜 보내는 것 같아서요. 옷 냄새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서 괜히 그 냄새가 사라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물건 하나가 그 사람의 마지막 흔적인 것 같아서 손을 못 대는 그 마음이요. 그날 오후 저는 결국 그 보따리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매듭을 푸는데 손가락이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나이 탓인지 떨림 탓인지 몰랐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아내의 스웨터 몇 벌,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낡은 손거울이 있었습니다. 손거울은 제가 35살 때 아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작게 무늬가 박힌, 그때는 꽤 비쌌던 물건이었습니다. 그게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 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그 아래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연한 하늘색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별다른 제목은 없었습니다. 그냥 날짜가 첫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8달 전부터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글씨가 가늘고 흔들렸습니다. 병이 깊어지면서 손 힘이 약해졌던 탓이겠지요. 그런데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듯이요. 처음 몇 장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 밥이 잘 안 넘어간다는 이야기,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이야기.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즈음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날짜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큼 더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준호가 약을 바꿔온 것 같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약통이 달라졌다. 색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아니다. 몸이 이상하다. 말하고 싶은데 상훈이가 걱정할까봐 못하겠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2번째 읽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3번째 읽을 때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 한동안 벽을 바라봤습니다. 착각이겠지.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착각을 일기에 적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렇게 써놓았다는 것은 저는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이후 몇 장을 더 읽었습니다. 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준호 부부가 통장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며칠씩 집에 다녀간 날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금액이 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니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건 수수료예요. 요즘 다 그래요. 아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픈 몸으로 따지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 옆에 작게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일어나. 너무 지친다. 저는 그 줄에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따리 맨 밑에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파우치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따로 챙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열어야 하는 것인지 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자 녀석이 설정해준 오래된 노트북이었습니다. 화면이 느리게 켜졌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2개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 녹음 파일 하나. 영상은 아내 방 천장 모서리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몰래 설치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준호와 민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2 사람이 약통을 열고 안에 든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살 사람이야. 빨리 정리해야 해.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아버지가 다 넘겨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야지.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기력이 다해가는 몸으로 혼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게 아내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저한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밑에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왜 몰랐냐는 자책이었습니다. 옆에 있었으면서 매일 보면서 아내가 혼자 그걸 감당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그 사실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한참 만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이것을 남긴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묻어두라고 남긴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명함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지인이 언젠가 건네준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와 사흘을 준비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러서 재산을 넘기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심하게 만든 다음 직접 묻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미리 연락해 두었습니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연습했습니다. 화내지 않기, 울지 않기, 평소처럼 말하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감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 준호와 민지가 왔습니다. 민지는 과일을 사왔습니다. 두 사람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렵게 웃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엄마 약 제대로 먹였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민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USB와 일기장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글자가 나오기까지 참 많은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끌려나가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 이긴 것인지 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것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감당했던 것을 이제는 제가 끝냈다는 것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에 끝났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똑바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만큼 울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지켜냈습니다. 서류도 돌아왔고 빠져나간 돈의 일부도 회수됐습니다. 변호사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조금도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싸움인데 마음 한켠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잃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동안 저는 멍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잘 몰랐습니다. 아내 방을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기장은 책상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매일 열어보고 싶었지만 매일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안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던 단칸방 창문 앞에 서서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아내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당신이 잘 살면 나도 잘 사는 거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것을 내가 이어가겠다고요. 김정희 노인보호센터를 연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 책상 2개, 변호사 1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인 재산 피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법률 지원도 연결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당하고도 말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1분, 2분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당한 이야기, 아내가 혼자 감당했던 이야기, 꿈속에서 경고를 들은 이야기까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한마디가 저한테도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날 것 같은 순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75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그래도 아침마다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무슨 시작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더 잘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혼자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곁에도 말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꿈속에서 웃던 그 얼굴이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